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고대 이집트의 수학이 어땠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인류의 수학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의 서양 수학의 뿌리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쪽에 이제 주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나일강이죠. 그 이집트 나일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수원지가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를 여러 학자들이 찾고 해서 저기 있는 대로 청나일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되고 여기 아프리카 쪽이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 지역이고 여기가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쪽이 다 이집트 그 세력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의 북쪽 이쪽은 전부 다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비가 내려도 우리나라에 이슬비 내리는 정도 살짝 오고 마는데 굉장히 그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 나일강 따라서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실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이제 나일강 끝에 부분, 이 부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나일강입니다. 이제 우리 끝에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거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강 하류 바다와 접해 있는 것을 삼각주라고 하죠. 삼각주. 이게 이제 삼각주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만 색깔이 다르죠? 여기 이렇게 이제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오고 여기만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냐?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축복받은 땅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아프리카의 우기가 되면 여기 5월에서 9월 정도에 여기가 이 동네에 비가 막 옵니다. 계속 비가 오죠.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어디로 고이느냐 다 모여서 이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홍수 납니다. 그 홍수가 나일강 밑에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홍수가 나는데 홍수 나도 여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물이 금방 싹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 비옥한 토양 이런 걸 이 빗물이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6월 되면 이제 홍수가 나겠구나. 여기는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옛날에 내 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땅의 경계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막 그 홍수에 실려온 흙들이 이 나일강의 삼각주를 다 덮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거에 원래 내가 짓던 농토 이게 어딘지를 다시 알아내고 또 이제 이 동네를 지배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매기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초창기부터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땅을 측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야 그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세금도 거두고 인력도 뽑고 뭐 등등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집트의 벽화입니다. 벽화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잡고 있어요. 이 줄로 뭐를 하냐? 이 줄을 가지고 국가에서 공인된 줄을 가지고 다니면서 경계가 없어진 땅을 다시 측량해서 그 사람의 원래 땅의 거를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밧줄인데요. 이 밧줄에 여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깨져서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뭘까요? 뭐가 붙어 있는데 벌레일까요?
이게 표시인데요. 이게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요, 밧줄 사용해서 길이도 재고 측량을 했는데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정해진. 정해진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밧줄을 지금으로 치면 1m면 1m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서 길이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역사가 아주 많죠. 뭐 헤로도토스라는 아주 많이 들어본 역사가 있죠. 역사랑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쓰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함에 따라 땅의 경계를 다시 측정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하가 만들어졌다. 실제 수학이 생긴 이유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수학자들을 당시엔 뭐라고 했느냐, 밧줄 측량사, 루프 스트레처라고 했습니다. 밧줄로 땅을 측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학자들이에요. 홍수 난 다음에 경계가 싹 없어진 다음에 다시 찾아주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특히 기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도 여기고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나라를 운영하면 어쨌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이 성직자들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아까 그 측량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직자예요. 그냥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인된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요.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들. 이때 당시에 사용하던 이런 항아리들은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표준 항아리가 있고, 와인을 담는 표준 항아리가 따로 있고, 기름을 담는 항아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표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식 한 항아리를 갖고 가서 내가 와인이 필요해서 와인하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가치가 얼마 되는지가 잘 모르겠죠.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를 와인 한 항아리하고 곡식 두 항아리하고 맞바꿔라. 이런 걸 이제 이 성직자들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계산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홍수 나서 싹 없어져 버리면 땅이 이제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요, 삼각형 모양으로 다 쪼개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직사각형을 반을 자른 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충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 이런 식으로 잽니다. 이렇게 홍수나기 전에 거를 홍수난 다음으로 다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기하라는 과목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기하학이라는 거, 지오메트리라는 어원이, 지오메트리의 지오가 땅을 뜻하는 거고요. 메트리가 측량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측량한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측량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해서 하고, 오늘날에는 도형, 우리가 보통 도형 다루죠. 도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학은 도형을 다루는 분야, 기하 분야가 있고, 도형이 아닌 방정식을 푸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세금 계산하고 하려면 뭔가 막 풀어야 되겠죠. 그걸 푸는 대수적인 분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기하가 바로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다. 수학의 한 부분을 담당한 거죠. 물론 동양에서도 이거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작도죠. 왜냐하면 측량을 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줄도 쳐주고 금도 거주고 해야 되겠죠. 그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묶었어요. 일정한 길이를 묶은 끈이 있습니다. 이 끈으로요, 여기다 밧줄을 이렇게 말뚝을 받아서 끈의 길이를 딱 잽니다. 그럼 똑같은 길이가 나오겠죠? 이게 1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만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찍어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또 찍어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의 2배 되는 길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식의 정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데도 오늘날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측정을 해보면요, 가로 세로의 길이나 위치 등을 측정해보면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수학 문제가 뭐냐? 바로 3대 작도 불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을 발전시킨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3대 작도 불능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기하 따로 대수 따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대수를 기하로, 기하를 대수로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협력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말씀 이유는 지금도 이 문제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했다. 근데 이미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뭐 어떤 건 100년 전, 어떤 건 200년 전에 이미 밝혀진 겁니다.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요거에 부피가 있겠죠. 요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작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도는요, 그냥 밧줄이라 눈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기구가 뭐냐면 이제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이렇게 재려면 이게 결국 뭐냐면 컴퍼스입니다.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각이 있어요. 이런 각을 3등분 똑같은 크기로 3개로 나누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이건 모든 각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각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10,000개가 되다가 11번째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얘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넓이가 있겠죠. 이 원의 넓이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라.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죠. 이 쉬운 문제도 수학은 못해요. 근데 수학이 못하면 다른 과학에서는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옛날 사람들이 꼭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굉장히 막 연구를 합니다. 막 연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막 찾아지겠죠. 네, 그게 수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막 발전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뭐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연금술 들어보셨죠? 화학에서 납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겠다. 그걸 하면서 화학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막 실험도 해보고 막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막 합쳐보고 뭐 합치니까 터지더라. 그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연금술 때문에 화학이 발전한 거와 똑같이 이 3대 작동 불능 문제 때문에 수학의 기하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옛날 이집트의 단위는 어땠냐면요. 큐빗이라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큐빗입니다.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1큐빗. 예, 이게 1큐빗. 그 다음에 스판이 뭐냐면요. 이렇게 손뼈 있죠. 한 뼘. 예, 그게 이제 스판입니다. 그래서 1큐빗은 2스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팜이 있습니다. 팜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팜입니다. 예, 손가락 4개죠. 1팜. 디짓은 뭐냐면 요거 한 폭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4디짓이 1팜인 거죠. 4디짓이요. 스판은 이렇게 넓은 거고요. 1인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치죠. 그다음에 1피트. 그럼 발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 바뀝니다. 어느 왕이요. 야, 옛날 왕보다 내가 더 훌륭한 왕인데 너 왜 이 1큐빗을 그 왕 거로 하냐? 내 거로 해라. 서장훈이 왕이 되면요 엄청 큰 큐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단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측량을 할 때 가능하면 눈금이 없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위가 규격화된 거, 표준화된 거는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1700년도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이제 10증미터법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위로, 그런 큐빗이나 이런 단위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지어진 겁니다. 길이 같은 거, 높이 같은 거를 다 잰 거예요. 근데 요 이집트는요, 기원전 3000년경에 메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왕이라고 안 불렀고 그 사람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의 뜻이 뭐냐면 큰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큰 집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파라오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도 신과 같은 이런 영화를 누려야 된다 계속. 그리고 신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집을 지어라 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깨끗했는데 풍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잘라내 나갔죠. 예. 그리고 이 각도들이요, 젖지 않은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또는 쌀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세모나게 쓰죠. 예. 그 각도 중에서 물이 수분이 얼마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무너지는 각도가 점점 무너지지 않는 각도가 점점 커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각도도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파라오들이 머물기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피라미드는 원래 그리스어로 피라미스라는 세모꼴 빵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피라미드를 어디에 세웠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웠느냐. 근데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으로부터 우리가 왕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여기다. 왜냐하면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이 삼각지의 요 끝에,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딱 했을 때 원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똑같은 반지름을 갖는 지점, 여기가 기자입니다. 기제라고도 하는데, 기자라는 동네고, 여기가 이제 멤피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피타고라스가 이제 훈련을 받기도 했던 동네입니다. 여기에 요 피라미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여기를 따라서요, 이게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동쪽을 딱, 해 뜨는 쪽을 딱 보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 피라미드가 위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수학 없이는 이런 걸 잴 수가 없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그 위치에 놓이도록 그 위치를 선정해서 피라미드를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라미드의 각도가 또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학 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뛰어난 수학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파피루스라는 갈대입니다. 우리는 여기 가면 이제 갈대가 있는데, 여기 파피루스라는 나일강 그 유역에 강은 있는데 옆에는 바로 벗어나면 사막이고, 그러니까 강 줄기를 따라서 이 파피루스라는 이런 갈대가 쫙 핀댑니다. 강화도 가면 그 왕골로 이렇게 화문석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맨 꼭대기에 붙은 거고, 요 줄기를 쓰는 겁니다. 줄기를 따가지고요, 이렇게 자릅니다. 얇게. 여기 이제 그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겹쳐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체크무늬처럼 서로 이렇게 겹쳐놓고 무거운 거로 이렇게 눌러놔요. 그럼 얘들이 이제 물기가 있었으니까 건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런 종이가 됩니다. 이런 종이가 돼요. 그래서 이 종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파피루스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이 파피루스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남겨요. 그 남긴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남아있는 게 바로 요 린드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입니다. 린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요 1800년대에 이집트에 갔다가요 고물상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걸 돈 주고 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원전 1600년경에 써진 고대 문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이만큼 발전했고 수학이 이만큼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알아낸 책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삼각형 모양도 보이고 뭐 보이시죠? 이게 다 뭐냐면 농토 계산, 뭐 분수 계산, 피라미드의 부피, 창고 용량 등등등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이집트의 수학이 어땠구나라는 걸 알고, 그 수학으로부터 우리가 현재의 그 기하학 발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상형 문자를 해독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로제타라는 돌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집트에서요.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를 나중에 원정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합니다. 나폴레옹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잘 몰랐는데 1822년도에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요 위에는 상형 문자고 요 밑에는 이집트의 민영 문자. 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민용 문자가 있고 옛날에 이걸 신성 문자라고 그러니까 신한테 제사 지낸다든지 할 때 쓰는 문자가 따로 있고요. 민간인이 쓰는 문자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번역한 그리스 문자. 그러니까 요 그리스 문자는 해석이 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라틴어하고 연결되니까. 근데 요거가 해석이 돼서 요것도 이제 이집트에 쓰고 있는 문자니까 해결이 됩니다. 요게 같은 내용이더라, 두 개가. 그래서 요것도 같은 내용일 거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기회에 이제 외국에 잠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책을 하나 엄청 찾아다녔어요. 한 6개월 정도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샀어요. 구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집트 문자에 매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게 Z 발음 나는 겁니다. 지금 영어의 Z 비슷한 거고요. 갈대잎이 그렸다 하면 J인데 이거는 야크의 야라고 발음되는 거죠. 두 개짜리는 그거 좀 길고 얘는 이제 그냥 짧은 무슨 막대기나 지푸라기로 돼 있는 거. 이거는 팔입니다.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C를 의미한다. C. 그러니까 하면은요. 요거 이제 뭐죠? 메추라기인가 뭔데 그건 W라는 의미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꼬아진 그 로프 그건 또 W를 의미한다. 이거 발은 B더라.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살모사 비슷한 뱀인데요. 그건 F를 뜻하더라. 이렇게 다 해석이 됩니다. 입인데요. R이더라. 입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R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형 문자로 써진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바꿨어요. 이건 뱀입니다. 요 뱀이 요건 D 이런 문자인데요. 요 뱀하고요. 요 뱀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죠? 모양 따라서 이게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그 샹폴룡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요건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이런 거를 뜻해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뭔가 치마를 입은 것 같죠? 이 사람은 여자를 뜻합니다. 똑같은 걸 뜻하는데 이건 남자가 하는 어떤 말이나 뭐 이런 거고 이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조금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데 어린애가 하는 거. 이거 조금씩 틀리죠. 이건 남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남녀가 여기 지금 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뜻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똑같이 남자인데요. 요 남자가 요 남자인데 요 남자는 앉아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요 남자는 손을 입에다 이렇게 대고 있죠. 예, 그럴 때 이 사람은 뭘 먹는 거 남자가 지금 뭘 먹는구나 뭘 먹냐면 뭘 마시는구나 말하는구나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예, 쭉 돼 있습니다. 이건 여기 이제 중요한 수학적인 걸 하나 보실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냐면요. 발입니다. 발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수학책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 클까요?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크죠? 오른쪽이 양수입니다. 얘는 뭘 뜻하냐면요. 요런 움직임을 뜻하는 건데 수학에서 이게 쓰였다 그러면 요거는 더하기구나. 여기 더하기 표시입니다. 옛날 이집트에. 빼기도 있어야 되겠죠. 빼기는 어떨까요? 반대쪽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이 반대쪽입니다. 똑같은 발 모양인데 얘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더하기도 기고 빼기도 기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뭐 이제 파피루스 롤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 파피루스 롤이라는 얘기는 이게 책이다.
또는 이게 뭔가 문서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이제 볼까요? 자, 요거는 파피루스 롤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뭐냐? SS인데 이거는 라이팅,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그 옆에 남자가 있네요. 남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게 남자 모양이고 똑같은 모양이네. 그럼 뭐냐면 얘는 뭘 쓰는, 문서 쓴 게 아니고요. 문서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발음은 똑같이 하지만 그림에서 뜻하는 의미는 완전히 틀린 거죠. 볼까요? 자, 요거 보시면요. 요거는 그냥 고양이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고양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 신성시했기 때문에 고양이에요. 똑같이. 근데 보시면 얘 그림하고 얘 그림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하나가 있고 새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두 개가 있고 이런 모양이 있죠. 대부분의 그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빵 모양이 나오는 거요. 전부 다 암컷, 여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암컷 고양, 수컷 고양이. 요건 고양이란 뜻이고 그 고양이의 이름이에요. 요게. 얘는 암컷 고양, 여기가 암컷 고양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자, 요거는 이제요. 요거 남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남자지만 얘는 여기는 여기 똑같은 요 사람 모양 요거를 뜻하는 건 있고 남자 여자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없는 게 요거 차이가 있죠. 여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남자가 뭘 했다, 여자가 뭘 했다. 요거는 이제 남자죠. 요놈은 아들이에요. 여기가 여자로 바뀌면 요건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 이집트 가실 일이 있어서 상형 문자를 관람하시는 기간이 되면 야 이거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런 뜻이야. 딱 한 번만 말씀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겠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그대로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상형 문자에 의미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얘는 MJ를, 얘는 MI를, 얘는 W를 뜻해요. 그래서 얘를 합친 게 이제 요거가 됩니다. 발음이 뭐냐면 요거예요. 미우. 여기 읽는 게 미우로 읽는 겁니다. 얘를. 얘는 미우가 아니고 밋.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는 것도 조금씩 틀려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형 문자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상형 문자를 해석했으면 좀 볼까요? 이제 벽화에 뭐 많이 있죠? 여기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글씨를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예전에 우리도 한문을 쓸 때는 세로를 썼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썼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죠? 얘들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몇 해냐면은 해가 지났는데 14년이 지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숫자예요. 조금 이따 숫자를 보여요. 14년이 지났는데 누구의 14년이냐면 이게 이제 왕 이름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14년째다. 그게 이겁니다. 14년이다. Under the majesty of the dual king. 이건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 왕입니다. 이게. 이 왕이 뭐라고 읽을까요? 케포카란가 이 왕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입니다. 근데 걔들이 뭔가 이제 뭐가 바치네요, 애들이.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 얘는 뭐냐면 이 왕의 아들 누구? 이게 이름이에요. 이 왕의 아들 누구? 얘도 이 왕의 또 다른 아들 이렇게 얘는 이름이 좀 길어요. 이렇게. 그 왕의 아들 둘이 뭔가 바쳤다. 그 생일 선물로 이게 지금 생일날 벌어진 일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놓은 거를 이 책에서 이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4년째 되는 이 왕이 다스리기 14년째 되는 해에 생일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얘는 이걸 바쳤고 둘째 아들은 뭔가 이렇게 새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일 선물로 바쳤다. 이런 걸 이제 벽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형 문자로. 여기 지금 이제 14라고 제가 아까 읽었는데요. 숫자가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상형 문자를 해석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이제 이글이다. 독수리면 A자를 뜻합니다. 발이면 B자를 뜻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영어 단어를 상형 문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형 문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뭔가 막 썼어요. 이렇게 한 줄.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L이죠, L. 그죠? L입니다. 같은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E네요, E. 같은 거 있는 대로 쭉 쳐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같은 거 있고요. 요거는, 또 이거는 A. 요거는 N. N이 두 개네요. 그 다음에 Y, O.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요걸 쫙 바꿔서 잘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상형 문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볼 때 특별하게 이름 붙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등등등 그 사람들 람세스. 그러면 이게 이제 람세스를 뜻하는 겁니다. 뭐 그죠?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는 톨렘이라고도 하는데요. 톨렘이라고도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산드라. 뭐 이렇게 이제 다 특별한 이름은 특별한 고유명사에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아 얘는 얘구나라는 걸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됐고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썼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1은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하나입니다. 2는 짝대기 2개, 3개, 4개, 5개에서 9개까지 와요. 10개는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게 10개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9개 썼습니다. 90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9개를 쓰면 됩니다. 이거 9개. 100은 이게 로프 있죠. 이렇게 로프 이렇게 꼬아진 로프. 900이다라는 걸 쓰려면 이거를 9개 쓰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1000을 뜻해요. 엄청 많으니까 많은 양을 뜻하는 파피루스 1000. 3000 뭐 그럼 얘가 3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은 이게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이 책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만은 뭐냐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너무 많아. 그 다음에 10만이 있어요. 이건 뭐라면 이제 보통 목회류라고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챙이. 논이나 이런 데 가면 올챙이 봄에 조금 있으면 태어났는데 막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만을 뜻했고요. 100만까지 썼습니다. 100만. 100만은 뭐냐면 이거 신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숫자가 너무 커서 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자, 요거 가지고 숫자 쓰면 요거 얼마예요? 200만이죠? 그죠? 200만, 요거 3개니까 3000, 요거는 100, 얼마입니까? 78. 그죠? 이걸 뜻합니다. 그냥 늘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들이요, 큰 수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이 뭉탱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위치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이 숫자, 2자가 여기 있으면 다른 숫자가 되죠. 다른 값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상관없어요. 왜? 원래 뜻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 데나 있어도 되고 얘는 아무 데나 있으면 큰일 나죠. 이런 수체계를 우리는 위치 수체계라고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져요. 자, 이제 이건 분수입니다. 이거 아까 2을 뜻하는 거라고 했죠? 분수로 이게 얼마냐면 7분의 1이에요. 7분의 1.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 분수입니다. 1257이네요. 1257분의 1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숫자를 썼습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었답니다. 동그란 빵하고 음료는 뭐냐면 맥주가 주식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수 계산을 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요. 빵 3개를 나눠 먹고 싶어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반으로 나누겠죠. 그죠? 반으로 나눠서 2분의 1씩 먹습니다. 나머지 요만큼이 남겠네요. 5개를 제하면 요만큼. 요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제 5조각 내면 되겠네요. 요거 5조각 내면 한 조각이 얼마일까요? 한 조각의 크기가 10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그게 얼마냐면
5명이 3개를 나눠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분의 3으로 썼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5분의 3을 어떻게 썼냐면요. 2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썼어요. 왜? 내가 실제로 나눠 먹는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떤 노인이요. 이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낙타가 17마리가 있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는 17마리의 2분의 1, 둘째가 3분의 1, 셋째가 9분의 1을 가져라. 근데 17마리의 2분의 1이면 몇 마리일까요? 8마리 반이죠. 그럼 낙타를 죽여서 가질 수는 없죠. 반으로.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3으로도 못 나눠져요. 9로도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수학자한테 이 문제를 물어요. 그랬더니 마침 수학자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대요. 내가 너네한테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몇 마리가 됩니까? 18마리가 되죠. 그럼 18마리에 2분의 1이니까 9마리. 3분의 1이니까 6마리.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가져라. 그럼 공평하지 않냐?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9, 6, 2 더하면 17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한 마리를 그냥 도로 가져갔습니다. 원래대로. 근데 이게 뭐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은 18분의 17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옛날 수학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왜 이렇게 분수를 쓰게 됐냐? 이 분수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이집트 신은요, 지난번에 제가 세상 시간에 관한 이야기 할 때도 혼돈에서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에서 시작돼요. 이 혼돈의 뭐 색깔도 막 이렇죠. 혼돈에서 시작해서 이 혼돈이 라라는 태양신을 낳습니다. 이집트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건 혼돈의 신이군요. 머리 위에 태양 빨간 걸 쓰고 있으면 이게 태양신 라입니다. 라. 예, 요 라가요. 슈라는 신하고 테프누트라는 신을 낳습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에요. 예, 쌍둥이 신이어서요. 요 쌍둥이 신이 바람, 공기,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의 자연현상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의 자연현상 중에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태양이죠. 엄청 뜨겁게 내려지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냐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바람에 따라서 습기나 비가 오겠죠. 근데 여기 거의 비가 없습니다. 이 두 신이 결합해서 게브라는 땅의 신이 나오고 하늘의 신을 낳아요. 둘이. 이 두 신과 다르게 이 토트라는 신을 하나 나옵니다. 이 토트라는 신에 대한 기록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둘의 형제라는 얘기도 있고요. 스스로 태어났다라는 설도 있어요. 또 라의 그냥 아들이라는, 나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얘를 어디다 넣기가 참 애매한데 하여튼 이 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신을 낳습니다. 그 4명의 신이 네프티스,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이렇게 넷을 낳아요. 보면 비탄, 죽음, 뭐 사후세계, 마술, 생산, 모성, 폭풍, 사막, 혼돈 이게 이집트의 지형과 기후를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죠.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사막이니까요. 자, 여기서요 이 두 신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누비스라는 여러분들 뭐 이집트 무슨 미이라나 이런 데 보면 등장하는 뭐 개처럼 생긴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이 있죠. 예. 죽은 자의 수호신이고요. 시체 방부 처리의 신이 이 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후세계의 신하고요. 이시스하고 둘이 결혼합니다. 또 둘이 결혼해서 호루스라는 신을 낳아요. 근데 호루스는 모양이 이렇게 매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복수의 신, 하늘의 신, 수호신입니다.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집트에서 굉장히 센 신이죠. 사막이 옆에 있으니까. 이 신이요,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형을 죽입니다. 늘 어느 동네나 신화는 다 비슷해요. 늘 뒤에가 첫째를 죽여서 그 왕을 탈취하고 뭐 이러면서 시작되죠. 이 신을 죽입니다. 죽여서 몰아내요. 그런데 이 이시스가 생산의 신이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의 시신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내요. 다시 라의 힘을 얻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호루스입니다. 죽은 다음에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호루스가 태어나니까 얘는 이제 사후세계로 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세트가 다시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 이시스가 얘를 보호하려고 이 토드한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토드가 이 호루스를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커가지고 얘하고 이제 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물리치죠? 네, 그래서 물리쳐서 이게 이집트의 왕들의 처음 시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쯤 되는 시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그런데 이 호루스가 이런 매처럼 생긴 눈을 가졌는데요. 전투를 할 때 이 세트가 이 호루스의 한쪽 눈을 빼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다칩니다. 북유럽 신화에 보면 그 토르가 한쪽 눈이 없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모아서 이 토드가 붙여줘요. 그래서 다시 눈을 찾게 되고 세트를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이 왕 호루스서부터 뒤에 파라오로 이어져서 이집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호루스의 눈을 좀 한번 볼게요. 호루스의 눈이 두 개인데요. 한쪽 눈은 안 다친 눈이에요. 이건 태양을 뜻합니다. 진리. 이거 라를 뜻해요. 근데 한쪽 눈은 다쳤습니다. 이쪽 눈은 다친 눈이에요. 이걸 이제 그 토트라는 자기 삼촌쯤 되는 신이 와서 이걸 다 붙여줘요, 다시. 세트가 잘라서 막 사방에 뿌린 걸 다시 모아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데, 각각 뜻하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숫자로 따지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2분의 1이 뜻하는 건 뭐냐면 후각. 4분의 1이 뜻하는 거는 시각. 8분의 1이 뜻하는 건 생각. 16분의 1이 뜻하는 거는 청각. 얘는 미각, 촉각입니다. 요걸 다 더하면은요, 얼마가 되느냐? 하나가 빠져요. 64분의 63입니다. 이게 꽉 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죠? 요게 6개가 다 모인 다음에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데, 하나가 빠집니다. 이 하나는 누구냐면, 이 눈을 모아준 토트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토트가 의미하는 달, 치유가 요 오른쪽 눈, 호루스의 오른쪽 눈을 뜻하는 의미로 달과 치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뜻하는 게 이렇게 좀 틀립니다. 여기에 이제 수학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집트인들이.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으로 딱 끝나죠? 이 6이 뭐냐? 이게 완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수죠. 이게 이제 숫자로 치면 자기 약수의 합과 똑같아지는 수. 얘의 약수가 1, 2,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합쳐서 나오지는 첫 번째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서양에서는 이 6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뭐 했고 하루 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6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위 분수를 쓰는 그런 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됐죠. 이집트가요 이제 이렇게 그 페르시아 제국한테 나중에 이제 먹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여기 3개의 도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 다 지배하면서요 길을 뚫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람이 보통 가면 2달 걸린대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을 이용하면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왕도예요.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의 사자나 왕의 전령, 왕의 군사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도라고 그래요. 왕도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그 왕도가 바로 이 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알렉산더한테 이 마케도니아에서 나오는 알렉산더한테 이제 다 점령당하게 되죠. 알렉산더한테 점령당해서 이렇게 알렉산더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지배 세력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3개로 쪼개집니다. 여기 이집트를 포함한 이쪽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원래 그리스 지역, 원래 자기 지역.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쪽은 누가 맡느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자기 자식들, 아직 어렸는데 자기 세력들이 그냥 원래 자기 동네니까, 마케도니아 원래 자기 동네니까 그냥 갖고,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여기는 대로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거 다 망합니다. 나중에 금방. 근데 안 망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집트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때부터 정권을 잡아서 이집트를 잘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유클리드도 여기서 나오고, 저 아르키메데스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권, 이 왕국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클레오파트라. 네, 마지막 후손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를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이게 기원전 약 한 300년경의 이제 형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집트의 문명이, 그 찬란했던 문명이 다시 이 유럽과 합쳐지고 아시아와 합쳐지고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알렉산더의 통일이에요. 유럽의 통일. 이걸 통해서 수학이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오늘 뭐 급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